몽골의 특성은 또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를 꼭 사로잡거나 죽이거나 끝까지 쫓아가요. 사실 정복이 그렇게 또 넓어졌던 그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 중에 도망갈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안 잡히려고. 그걸 끝까지 쫓아가요. 근데 그 지도자가 이제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을 벗어나서 도망을 가면 벗어나서 쫓아가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성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몽골 제국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권용철이라고 합니다. 몽골 제국사를 이제 전공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공부해 나갈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철 교수님 오늘 10분 토론 첫 출연이십니다. 네. 저희 10분 토론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죠. 어떤 거 재밌게 보셨나요? 칭기스칸 무덤 미스터리? 칭기스칸 무덤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미스터리인데 어떻게 찾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미스터리로 계속 남아있는 걸로. 네네. 뭐 진짜 몽골 제국 이야기 하려면은 정복 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칭기스칸이 이제 뭐 지금의 몽골 초원에 있었던 여러 이제 유목민들을 규합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몽골 제국을 1206년에 세우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몽골 제국의 뭐 영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넓었을 때가 이제 남송을 정복했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넓었을 때죠. 1279년에 이제 중국 다 먹은 거고요. 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 중국을 다 이제 정복을 했고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 호라즘 왕조라고 해서 그쪽으로도 진출을 하면서 이제 정복의 넓이가 쭉쭉쭉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칭기스칸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도 그 후손들이 계속 정복을 계속해 가면서 지금의 러시아 쪽, 헝가리, 폴란드,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또 넘어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쪽까지 가고, 그다음에 또 중국 전체를 다 정복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랐는지 일본 갔다가 태풍으로 깨지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쪽 갔다 또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유라시아를 다 돌아다니는 원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 않아요? 어느 정도 걸렸던 건가요? 이게 100년도 안 되죠. 그러니까 1206년에 이제 칭기스칸이 건국을 했고 중국에 있었던 남송이라고 하는 국가를 정복한 게 1279년의 일이기 때문에 70년 좀 넘는 거죠. 운 좋으면 70년 다 살면 칭기스칸 건국부터 남송이 멸망하는 거를 일생에 볼 수 있는 엄청 빠른 속도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시절에 태어났던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중국뿐만 아니고 뭐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나 뭐 러시아나 이제 이런 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었죠. 그래서 잔인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만든 제국이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니 근데 나라를 넓히려고 환장한 사람 같잖아요. 환장한 게 맞죠. 이게 왜 환장한 그 거예요?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 때는 우리가 뭐 세계를 다 정복하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칭기스칸 이후에 들어서 이제 후손들부터는 이제 뭔가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갖게 되고 세계를 딱 둘로 보는 거죠. 우리한테 복속하는 쪽, 저항하는 쪽. 그럼 저항하는 쪽은 이제 다 우리한테 복속하게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가 보통 역사 하시는 분들은 징기스칸이 설례가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고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새로울 게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스키타의 시대부터 자기가 있었던 곳에 기후가 안 좋아지면은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장하고, 확장하는 과정은 모두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는 징기스칸이 처음 개발한 게 아닙니다. 원래 유목민들은 옆에 있는 부족과 갈등을 하고 그 사람의 목초지를 빼앗는 것 자체가 일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징기스칸한테 커졌냐는 것 중에 좋은 유력한 설명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징기스칸이 막 발흥할 때 몽골 지역이 아주 그 기후가 악화돼가지고 목초지가 없으니까 살려면은 전쟁에서 뺏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있었던 기마전사들,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만리장성 북경 일대까지 거의 비슷한 문화가 똑같이 펼쳐졌어요. 그 다음에
흉노는 어떻게 됐냐? 북흉노가 한나라와 남흉노한테 멸망하니까 곧바로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냐? 현재의 헝가리까지 갑니다. 흉노 다음에 유연족이 또 있었어요. 유연이라는 제국. 유연 제국은 또 아바르족이 돼서 현재의 헝가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누구든지 이목민족이 한번 나왔으면은 그들은 발행을 한번 하면은 거의 장애물이 없이 유럽 근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유라시아 고고학을 보면은 그 지역은 하나의 거다란 생태적으로 동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거기서 징기스칸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징기스칸 때는 거길 넘어서 서유럽까지 더 침범했었고 근동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아주 큰 뉴스가 되었고 물론 규모도 훨씬 커졌죠.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정보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가면은 어떠한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떠한 사람들을 침입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결합됐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고고학자다 보니까 저는 징기스칸의 돌출보다는 그 유구한 유라시아 유목민들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저는 칭기스칸의 약간 돌출점을 약간 좀 얘기를 이제 뭐 해보면 이게 뭐 토론이니까 쉽은 토론이니까 돌출점. 유목민들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똑같 비슷한 생태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헝가리 일대까지 이르는 그런 확장을 계속해왔다. 분명 맞는 말씀이신데 칭기스칸의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만리장성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원지대가 아니라 이제 농경지대를 정복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칭기스칸은 유목민들들 하던 대로 이제 정주지대, 농경지대를 약탈하고 뺏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유목지대로 돌아오고 이 패턴으로 살았던 전형적인 유목민인데 그 당시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금나라의 수도를 정복을 하게 되면서 그냥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유목제국과는 이제 조금씩 다른 패턴을 만들어 가게 된다. 즉 유목 지역도 다스리고 이제 농경 지역도 같이 다스리게 되는 이제 그런 제국을 만들게 된다라는 점은 몽골 제국의 또 하나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하자면은 징기스칸이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묶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그러한 롤모델을 만든 거는 제가 볼 때는 거란입니다. 그거는 징기스칸 처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요. 몽골 계통의 사람이 만든 최초 유목제국은 몽골이 아니라 거란이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장성을 넘어서 이 영역적으로 정착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었다. 다만 거란은 중앙아시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중국까지도 이미 갔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첫 계단, 첫 그 발걸음은 거란이 먼저 놓았고 다만 거란은 동북아시아의 정착민과 유목민들을 포괄하는 어떠한 제국을 세웠다면은 몽골은 더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정말 이 징기스칸은 진일보한 점이 정말 크죠. 근데 저는 거기서 징기스칸이 혼자 했다기보다 먼저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확 발전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정보들을 받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징기스칸은 영웅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 거란으로부터의 어떤 노하우를 이제 전수받았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계 정복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몽골 제국은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몽골의 기동력이죠. 뭐 몽골 기병의 이제 기동력이 말하자면 침입을 당하는 쪽이 이 정도 거리면 뭐 요쯤이면 오겠구나라는 거를 뛰어넘어서 너무 빠르게 이제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오겠지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오고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대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몽골 기병들의 전술 자체가 포위 전술을 쓰거나 뭐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여러 가지 이제 전술들을 썼기 때문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유목민들의 어떤 전술로 인해서 좀 당황하는 그런 측면들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뭐 학자분들은 얘기하기를 이제 칭기스칸이 성장하고 몽골 제국이 막 확대될 때에 나머지 지역들에 있었던 국가들은 좀 비실비실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유럽을 이제 예로 들면 폴란드나 헝가리로 갔을 때에 유럽이 뭐 만약 뭐 지금의 유럽 뭐 연합처럼 뭐 단합을 해서 마치 십자군 같은 걸 만들어서 몽골 제국에 저항했다면 혹시나 몰랐겠지만 당시 유럽은 지네들끼리도 막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뭐 단합해서 대처할 수 없었던 뭐 나름 그 시대적
역사적인 어떤 뭐 배경도 몽골 제국이 좀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으로서 언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또 하나 왜 징기스칸의 몽골이 빠르게 그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가 저는 다 맞는 말이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별로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세력은 강력한 유목 제국이 없었다는 말과도 비슷한 거거든요. 유럽은 적어도 그 아바르 제국 이후에 거의 500년 동안은 강력한 세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뭐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복한 이후에 그거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뭐 역사학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말 위에서 정복은 가능해도 통치를 하려면 말 위에서는 내려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 전쟁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넓게 뭐 한다 해도 어쨌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유목민, 특히 이제 몽골 유목민들은 전쟁은 잘해도 사실 그 농경 지역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일자무식이거든요. 아예 모릅니다. 그런 거를. 게다가 자기들은 늘 그 텐트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농경 지역에 가보니 막 고정된 집이 있고 고정된 땅이 있고 이 사람들은 막 농사를 짓고 있고 이제 이러니 아예 다른 생태 환경 속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현지에서 계속 운영되어 왔었던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제도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현지 관료들을 등용해서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유연한 인재 등용을 통해서 통치를 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일화를 들면 뭐 금나라를 정복했을 때 이제 몽골인 귀족들이 이제 여기 농경지대 뭐 다 쓸어버리고 우리 초원으로 만들자, 여기 있는 농민들 다 쫓아내든가 죽여버리든가 뭐 어떻게 하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건데 이제 그 지역을 원래 이제 통치에 좀 노하우가 있었던 관료가 농민들 다 없애고 초원으로 만들기보다는 이 지역 사람들을 뭐 호구를 조사해서 거기서 세금을 거두면은 훨씬 더 이득이 남는다. 그럼 콜 이득이 남는다고 하니. 그런 식으로 이제 초보적으로 제도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이제 흉노, 그 다음에 이제 돌궐, 그 다음에 이거 뭐 유고르라든지 대부분의 유목 제국들은 유연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은 원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몽골에 처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철저하게 아웃소싱입니다. 정착민들 중에서 스카우트 해와가지고 당신들이 대신 통치하고 제때 가지고 와라.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효율성인데 알아서 이거 너희들이 하면은 다 너희 나머지는 가지고 하면 아마 서로 제가 중간 보스 하겠습니다. 손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뭐냐면 바로 중국이나 이 만주에서 온 사람들을 와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대신 이쪽을 다스려라. 나는 말 타고 계속 다니겠다 했던 것 같아요. 몽골 군들이 탔던 네. 말은 좀 특별히 달랐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 이게- 진짜인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지명되었고 지금도 그 말은 있고 몽골 말은요. 실제로 보면은 벽화 같은 데 보면 되게 다리가 짧고 예. 두툼한 조랑말 계통이 있습니다. 그게 프르제발스키 말인데 되게 작고 체구가 작아요. 그 장점 뭐냐면요. 지구력이 엄청 강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말들은요. 쉽게 말하면 사마천에 사게 나오는 한열말 같은 그러한 아주 길쭉하고 서양 말들인데 빠른 대신에 지구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갈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몽골 말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어떤 말이 완벽하게 좋고 뭐 나쁘다 사실 그런 거는 말하기 어려운데 적어도 저들이 얼마나 빨리 올 것인지 며칠 밤을 안 자고 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공포감은 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신토부리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혹독한 그 추위라는 이제 그 환경 맞아요. 속에서 그 살아가야 하는 그 체력과 또 강인한 지구력이 필요했고, 말들한테도 사람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막 눈이 막 엄청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들이 이제 눈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속에 있는 풀들을 쟤도 살아야 되니까요. 말들도 이제 노하우가 막 천여 년 동안 계속 쌓여왔던 거죠. 근데 거기다 서양말 데려오면 굶어 죽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 좀 특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 혹독한 유목이라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말들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무기였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쟤네들 왜 저렇게 조금만 거의 다리가 땅에 달랑말랑 하는데 되게 좀 볼품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정작 내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에 전 세계가 벌벌 떨었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공포에 떨었던 건가요? 우선 몽골이 좀 무차별적으로 몰살시켰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적은 거기 때문에 좀 과장했을 분명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몽골의 원칙은 반항하면 다 죽인다 했어요. 그래서
반항을 오래 하면은 이제 더 이제 열받는 거죠. 이제 계속 저항을 해? 그러다가 이제 점령을 당하면 정말 객가에 정말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였고요. 예. 물론 이제 좀 과장이 많이 섞였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 정말 극대화하는 데는 정말 엄청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가 저항하던 주민들이 다 그냥 저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도시에서는 그러면 저항하지 말고 그냥 열어주자. 네. 잘못하면 다 죽겠다. 이런 공포심을 좀 심리전으로 활용하는 것들도 좀 보이고 있죠. 그런 잔인함을 좀 일부러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우는 아이가 있으면은 몽골군 온다 뭐 이런 얘기하면 울음을 그쳤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 뭐 많이 있죠. 네, 진짜로. 그럴 정도로 공포심을 어마어마하게 조성했다. 그래서 그 유럽 쪽 그림 보면 막 몽골 사람들이 막 사람을 이렇게 바베큐처럼 이렇게 해서 먹는 그 진짜예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냥 공포라는 게 막 더 소문을 또 이상하게 이게 만드는 또 효과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림이 있고 그럼 유럽 사람들은 막 구워 먹히겠다. 이제 점점 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교수님께도 똑같은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사람들은 전쟁과 처음 봤었던 무기들에는 공포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약 3,500년 전에 청동기 시대 때 아리안족들이 유라시아를 질주할 때 그들을 묘사했었던 인도의 리그베다를 보면요. 거의 UFO급이에요. 불을 뿜는 전차가 막 지나간다는 진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엄청나게 불려지는데 그 사실 그래요. 징기스칸의 전술이나 무기가 그 이전에 다른 유목민들로부터는 완전 다른 차별화된 마치 활 쏘다가 총 쏘는 것 같은 급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예. 전혀 없어요. 예. 기본적인 뭐 복합붕에다가 등자, 그 다음에 마구 그 이전 시대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약간 개량화됐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데 그들을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낯선 전술, 낯선 그러한 무기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공포심이 더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멍구다이라고 하죠. 공격하다 도망쳐서 다시 기습하는 거. 그게 몽골보다 1500년 전에 로마와 파르티아가 썼었던 파르티아 전법에 이미 나오는 겁니다. 몽골의 전법 중에서 와, 이건 몽골 처음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는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인간에게 진정한 공포는 그들의 객관적인 그런 화력이 아니라 낯설음이었을 것이다. 적의 공포를 예상할 수 있다면 공포는 줄어듭니다. 근데 적의 공포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을 때는 그 공포는 몇십 배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징기스칸에 대한 공포는 아마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려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려도 복종 안 하니까 계속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공격했죠. 얼마 동안이나 시달림을 당했던 거죠? 1231년에 이제 처음 이제 침입을 하고 나서 1259년까지 한 28년, 30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쳐들어온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몽골의 어떤 패턴, 저항하면은 정말 다 죽인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이제 그러진 않았죠. 비법은 뭐였던 거죠? 강화도로 조정이 천도, 수도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몽골 군대가 바다를 못 건너가거든요. 말을 타고 강을 건널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바다를 건넌다는 거는 사실 배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또 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서해안에 그 맨날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조수간만의 차 갯벌도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어떤 생태를 알지 못하면 사실 건너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고려가 어떻게 보면 강화도에 있었던 조정은 버티는 거죠. 나머지 육지에 있었던 백성들은 막 다 힘들어했지만. 근데 좀 그냥 이거 의문이 드는 건데 꼭 조정을 쳐야 돼요? 그냥 거기 있어라 하고 나머지 지역만 통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몽골의 특성은 또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를 꼭 사로잡거나 죽이거나 끝까지 쫓아가요. 사실 정복이 그렇게 또 넓어졌던 그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 중에 도망갈 거 아니에요. 예, 지도자. 왕이니까 안 잡히려고. 예. 그걸 끝까지 쫓아가요. 근데 그 지도자가 이제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을 벗어나서 도망을 가면 벗어나서 쫓아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어떤 상징인 거죠. 뭔가 이 지도자를 딱 잡아서 예. 처벌을 해야 우리가 완벽하게 이 지역을 뭐 복속시키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막 더 멀리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보이곤 하죠. 저는 강화도가 바다이기 때문에 점령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약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강화도가 되게 좁아요. 육지에 붙어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거기를 못 넘을 정도로 몽골의 그러한 군대가 바다를 무서워했다면은 일본 자체를 공격할 생각을 안 했겠고 삼별초가 제주도 갔을 때
갈 리가 없었을 것이고 네. 자바섬이나 베트남 같은 수많은 그 동남아시아 물론 실패했지만은 정벌할 생각을 안 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좀 더 지혜로운 고려의 비결이 역사에는 없지만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고려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몽골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모자라든지 어떤 의복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선시대 초기에 박익이라는 사람의 벽화가 나왔는데 보면은 거기에도 몽골 스타일의 그러한 문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전 그래서 몽골의 그러한 과의 어떠한 시간 속에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동서교류에 어떻게 뭐 흔적을 많이 받았던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하나씩 둘씩 또 고고하게 밝혀나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고려가 이제 몽골의 침입을 받았던 이때는 사실 몽골 제국이 이제 초기에 막 이제 확장을 하는 단계였죠. 그래서 아직은 그 수군의 어떤 정비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조금씩 이제 몽골도 배워가는 거죠. 강을 건너서 혹은 바다를 건너서 점령하기 위해서는 수군의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인식을 해 나가는 이제 시점이었고 일본 원정이나 삼별초 원정 같은 경우는 다른 점이 좀 있는 거죠. 삼별초나 일본 원정은 이제 고려가 복속을 하고 난 다음에 고려에게 선박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수군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고 일본 원정도 그렇고 동남아 원정도 그렇고 몽골 제국의 좀 후기 정벌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군의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학습한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강화도를 치지 못했을 때하고 고려가 결국은 복속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원정 뭐 바다 건너서 어디 동남아 원정 이런 거 했을 때하고는 또 약간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기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유라시아 강, 오비강이나 레나강 보면은요, 강화도랑 김포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강 넓이는 건넜던 것 같거든요. 한 가지 또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몽골 포함해서 이제 여러 유목민들은 겨울에 강이 얼면 그냥 말 타고 슉 건너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바다가 얼질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뭔가 겨울에 이렇게 얘 얼겠지? 기다리는데 안 얼면 말들을 활용해서 건널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도 또 강화도의 뭔가 또 차이가 아닐까 라는 또 재밌습니다. 추정. 그렇게 세계사에 영향을 준 몽골 제국은 대체 왜 이렇게 빠르게 쇠퇴하게 됐던 걸까요?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보면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황제 혹은 뭐 칸이 되려고 서로 분쟁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 이제 서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단합을 못 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단합해서 전쟁을 뭐 가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움만 막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살 깎아 먹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이 쇠퇴하는 14세기에 평균 기온이 네. 많이 좀 하락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과학자들의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후가 하락을 하게 되면 농사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그래서 기근 그다음에 홍수 가뭄 또 메뚜기 이런 자연재해들이 너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게 이제 몽골 제국의 어떤 통제력을 벗어나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약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연재해 중에 좀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건 흑사병이죠. 예. 전염병. 이제 그것까지 나오니까 더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고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몽골 사람들의 현지화라고 할까요? 물론 그 고유의 그 유목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뭐 그런 정책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또 어쩔 수 없이 그 현지화가 되는 중국에서는 중국화가 되고 저기 뭐 서아시아에서는 소위 이슬람화되고 이제 이런 식이 되면서 칭기스칸 시대의 그 뭐랄까 상무적인 어떤 기풍이랄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14세기 되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몽골 제국이 이렇게 쇠퇴하게 된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면 오래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은 유목제국도 자체가 원래 오래 못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흉노도 보면은 한 나라하고 맞서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오래 못 갔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 거의 답을 다 말해주셔가지고 보충할 게 하나가 있다면은 다른 집단들이 그들의 노하우를 쉽게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몽골인들은 소수밖에 없었고 다 아웃소싱을 줘서 토착민들이 다 다스렸지 않습니까? 예. 자신들의 모든 노하우는 주변 민족들에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몽골 다음에 더 이상 몽골인들은 유라시아에서는 자취가 거의 없이 소수화돼 버리고 몽골 다음에는 유라시아를 정복하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민족 집단은 몽골 계통이 아니라 튀르크 계통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밑에 있었던 튀르크 계통들이 다 새롭게 나라 만들면서 오히려 몽골을 소수화시켰습니다. 유목 기반의 행정력이 부족하다. 그건 원래 유목민들은 원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 그들을 개량화하는 새로운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몽골은 결정적으로 너무 넓었기 때문에 민족적 정체성마저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지금 서쪽에서 몽골 계통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깔무익이라고 해가지고요, 러시아 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공화국밖에 안 남았거든요. 대부분의 땅은 튀르키 계통이 차지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제주는 몽골이 부리고 예, 모든 그 현재 그 패권은 튀르키 계통 민족들이 가져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몽골 제국이 세계에 남긴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동서 교류의 판을 깔아줬다라고 하는 거, 농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사실 유목민족의 뭐 음식물 혹은 문화에 대해서 판타지를 가질 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유목민들이 자 이제 다 우리 문화로 다 만들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몽골인들은 그냥 그 정주 지역, 농경 지역에 이제 무역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판을 깔아주는 거, 플랫폼을 깔아줬다고 해야 될까? 예. 뭐 막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해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그다음에 더 멀리는 이제 유럽까지도 혹은 이슬람 세계가 더 왕성하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발판이 몽골 제국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중국에서 예를 들면 뭐 유럽까지 간다 그렇게 단번에 가는 일도 거의 없었지만 가려고 하면 또 다른 국가가 나와요. 자, 관세를 내렴 또 뭐 전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렵죠 사실 예. 가기가. 근데 몽골은 그냥 땅덩어리가 이만한데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몽골은 그런 그 교역 네트워크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같은 거, 그러니까 역참이라고 해서 그 망들을 다 구비해 놓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판은 몽골이 다 깔아주고 그 안에서 뭐 중국이든 뭐 서아시아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지식도 교류하고 뭐 물품 같은 것도 교류하고 더 뭔가 발전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종의 글로벌 히스토리의 아주 초기 모습. 예를 들면 마르코 폴로가 저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사람이 북경에 오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점이 바로 몽골 제국의 어떤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플랫폼으로 인해서 이제 몇백 년 뒤로 가게 되면 유럽인들이 이제 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예전 중세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해지고 지식이 더 양도 방대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대항해 시대로 연결되는 약간 초속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다면 몽골 제국이 세계사에 남긴 유산은 아주 멀리 내다보면 근대 세계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시발점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대까지 이야기해서 받아서 현대까지 현대 이렇게 우리가 이 몽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즘에 사실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동서 문명을 교류한 플랫폼이에요. 저도 동의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언제부터 이렇게 서구권에서 몽골 제국을 징기스칸을 찬양했는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19세기 때 일단 러시아는 몽골을 아주 싫어합니다. 징기스칸은 금기시되는 사람이었어요. 예. 왜냐면은 타타르의 멍이라고 그래서 200년 동안 러시아 지배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랑 청나라 합쳐놓은 게 바로 이 징기스칸이거든요. 러시아한테는. 예. 19세기 때까지 유럽에서 징기스칸은 폭정의 군주, 살인마 내지는 악마의 후예였지 결코 이 동서문명 교류의 영웅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냉전 때 서양에서 징기스칸을 더 띄우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1970년대부터 등장하는 그 팍스 몽골리카라고 하는 개념. 저는 그게 동의하지만 동시에 그게 이제 역설적인데 팍스 아메리카나하고 교차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엄청난 무력이 있지만은 내 밑에 오면은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다. 그게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유라시아의 진정한 주인은 팍스 소비에트카가 아니라 걔네들 뒤에 온 애들이고 진짜 유라시아 주인은 소련이 아니라 징기스칸이었다. 그 징기스칸은 너희처럼 그렇게 전쟁하고 막 이렇게 막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고 동서 문명을 교류하고 뭐 세상을 문명을 주도하고 서양은 뭐 징기스칸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나 싶은 게 징기스칸 갑자기 찬양하고 디스코 노래 징기스칸도 막 나오고 심지어 스타워즈에 나오는 공주도 다 몽골풍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게 징기스칸의 어떠한 재등장과 재평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냉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만들어낸 것도 일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전설은 지금도 계속된다. 오늘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 그 이전 2000년에
유목민들의 역사가 징기스칸을 만들었고 또 징기스칸은 그 이후 1000년의 현대사를 만들고 있다. 몽골 제국을 보기 위해서는 13세기의 그들의 확장, 그다음 14세기의 그들의 쇠퇴,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 네, 오늘은 몽골 제국 역사에 대해 자세히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이야기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